그래서 오늘 발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이제 혁신한다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혁신한다는 걸로 이제 웰페어 테크놀로지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디지털 대전환은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전산화와 디지털화가 되는 과정까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이제 산업혁명 사회 그리고 사회 변화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디지털 격차냐, 디지털 포용이냐, 이런 개념상의 변화가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개념인 디지털 포용을 조금 더 확산하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건강, 평등, 헬스 이퀴티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디지털 이퀴티까지 이제 변화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소셜 디터미넌트가 있다는 거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들이 경제적인 상태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수준 그리고 헬스케어의 접근성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소셜 커뮤니티 컨텍스트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하면서 디지털 생태화가 되었고, 그래서 디지털 디터미넌트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헬스 이퀴티에 대한 부분이 디지털 헬스 이퀴티까지 이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이나 또는 대인관계적인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적인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지털 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되어서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셀프 에피커시나 테크놀로지 액세스 그리고 이런 기술 사용에 대한 애티튜드가 전면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그리고 유엔 아까 유엔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디지털 나침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고 유엔에서도 또 OECD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에 맞먹는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OECD였고요. 그래서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AI의 사용을 장려하면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포용적인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의 정의 또는 민주적인 가치, 인권을 아우르는 컨셉이고, 그를 위해서는 책임성, 경고성, 투명성,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그 AI를 활용하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AI, 현 정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두의 AI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을 잘 이해하면서도 안전하고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OECD에서 2019년에 처음 얘기했고, 강수정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24년 유엔에서는 AI의 기회가 모두에게 이제 배제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되는 디지털 격차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성 매우 중요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포용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디지털 환경의 적응은 그 사람이 처한 활용 여건,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활용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 텐데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들은 여러 가지 범죄 또는 격차, 소외, 불평등에 처할 이제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에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회도 중요하지만 역량이라는 거죠. 이 역량이라는 게 디지털 결정 요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나 미디어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등 이런 어떤 문해력과 관련된 용어와 혼용되고 있지만
그런 단순한 어떤 어빌리티를 넘어서 이 역량이라는 컨셉에는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윤리, 디지털 민주주의까지 포함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면 디지털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치, 그리고 이거에 얼마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는 태도와 능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사회의 디지털 역량은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자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소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계속해서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한 걸 보면 일반 국민의 능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고령층은 71점, 농어촌일 경우 80점, 장애인일 경우는 83.5점, 저소득층은 96.5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까지 같이 소개하겠지만 이 네 가지 취약계층이 다 컴바인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고령층이 농어촌에도 많이 살고 여러 가지 저소득층도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고 디테일하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접근 수준은 65점, 6.5점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지만 활용이나 역량에서는 65.6점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디지털화 됐을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게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처음 천명한 건 2020년이고 이때는 우리 모두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포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 계획을 20년에 수립을 했고 작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디어 역량 교육 지원 전략으로 각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 이퀴티와 디지털 포용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회과학적 관점으로 디지털화된 사회 변화 과정을 본다면 어플, 음성인식, 가상현실, 로봇, 자동화, AI까지 계속해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민주, 시민의 참여, 커뮤니케이션, 의료, 노동, 모빌리티까지 사회과학적, 정치학적, 언론학적 관점으로까지 포괄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화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을 더 가속화시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고 이 부분이 디지털 제품의 사용이나 또는 생산에도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그 디지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을 고려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최근의 연구를 토대로 제가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어떤 그 질적 연구를 여러 가지 10편의 질적 연구를 토대로 SRN 연구를 보면 클리어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처에는 랭귀지, 에스니티, 릴리전, 빌리프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될 거고 L은 리미팅 컨디션인데요. 여기서 디서빌리티라는 부분은 장애라는 부분은 사회에 따라 정말 포괄적이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는 것도 장애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센서리 임페어먼트입니다.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센서리 임페어먼트가 매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어빌리티 레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령에 따른 특히 올드에이지거나 앞선 연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제너레이션의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도시형, 농촌형.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AI 그런 사업은 도시형, 대도시형
또는 농촌형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궁금하시겠지만 젠더가 여기에 프레임워크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는데요. 물론 에이지에 같이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연구 결과와 같이 고민해 본 부분을 말미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 프렌들리 그리고 컬처럴리 어프로프리에이트한 디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만들 때 텍스트 사이즈나 컬러, 이제 노인들에 익숙하지 않은 폰트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가 생각할 땐 조금 촌스럽고 유치할 수 있지만 그런 스크린 리더 이런 것들이 그 세대 노인들의 특성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당연히 또 이제 랭귀지에 따라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할 때 보면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낮은 사람들은 와이파이 환경도 아니고 인터넷 액세스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최신의 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예를 들어서 스마트 밴드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가장 고성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개발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특히 고령층이나 여성, 교육 수준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분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어 기반의 어떤 앱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같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육과 소셜 서포트로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디자인을 할 때도 이제 사용자가 누구냐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차나 연령차나 교육 수준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배제하고 나는 사용하지 않을래. 그냥 휴먼 서비스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홍보하고 어웨어하게 해서 이분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빨리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디지털 서비스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뭔가 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섹셔널 어프로치를 보시면 연령과 리터러시가 낮은 것, 농촌 이런 걸 다 종합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건강의 디지털 결정 요인인데요. 특히 저는 이제 노인 간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리터러시에서 조금 더 디벨롭된 컨셉이 헬스 리터러시, 우리가 건강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인 한 40%는 헬스 리터러시가 부족하다는 거죠. 즉, 글은 읽을 수 있지만 헬스에 대해서 설명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어떤 퍼스널 헬스 리터러시도 있지만 조직에서의 헬스 리터러시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게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디지털화가 되면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로 이제 디벨롭 되었는데요. 결국 디지털화된 환경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스스로가 권한을 부여하고 치료나 웰빙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는 거고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컨셉 어널리시스를 해봤더니 이거는 기존의 컨셉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냐면 건강 정보를 추구하고 처리하고 소통하며 지식을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으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에 속하고 건강 격차를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영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디지털 그 포용에서 매우 중요한 건강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구글에서 검색되는 정보의 7%는 건강과 관련되는 거고 매일 10억 건 이상의 건강 정보가 검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입니다.
우리나라 9월에 나온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인 인구가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지역이 대구까지 포함해서 총 9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대여명을 보면 65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21.5세인데 남성은 19.2년인 거에 비해서 여성은 23.6세, 여자가 압도적으로 고령층에 맞고 지역별 고령인중의 비중이나 기대 여명, 고령인구의 차이도 있습니다. 생활 환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6.9%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SNS, 카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노인도 92.6%에 달합니다. 고령자의 성별 차이를 보면 운동 실천율도 남성이 높고 기대 여명, 오래 사는 것만 여성이 많고요. 시간 사용이나 수면 시간, 이동 시간, 운동 실천율 이런 건 다 여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남녀의 고정 성 역할에 반대하는 고령자는 5년 전보다 매우 늘었고 여성 노인은 더더욱 남성 노인보다 성 역할에 대한 인식도 더 적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부에서 디지털 정보 격차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항은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7가지 문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게 차이가 있었냐면 연령이랑 직업의 차이는 있었지만 성별 차이는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여성 노인이 더 고령이고 교육 수준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성별 차이에 그 보정을 한다면 아마 그 젠더 차이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구를 보면 연령 그룹별 인터넷 사용 비율 봤을 때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랑 한국은 인터넷 사용 비율은 높지만 연령대별 격차는 세대 간 차이가 아주 큰 편이고요. 고령 여성만 본다면 더 크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령자의 헬스 리터러시 성차를 분석한 외국 연구인데요. 여기에서도 예상과 달리 연령, 교육 수준, 인컴, 건강 상태가 유의한 걸로 나왔고 그 성차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성과 남성 고령층의 차이에 같이 흡수된 것 같고요. 제가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조사해 봤는데 교육, 인터넷 사용 유무에 따라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차이가 있었고 역시 제가 연구했을 때도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려할 때는 노년기의 특성, 그리고 경제적 비용, 사회적 자원,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본인들의 건강 관리에 유익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또 다른 연구를 저희 연구팀에서 해봤을 때 고령자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성차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64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컷오프 스코어가 22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층은 점수가 컷오프에 훨씬 못 미치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너무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성차 보는 거에 어떤 제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 사회에서는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나 디지털 건강 역량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디지털 헬스의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정보 활용 능력을 나라 제도권에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어떤 리터러시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어빌리티까지 포괄해야 디지털 디바이드가 줄어들고 디지털 포용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